네. 다 오신 거죠? 네, 그러면 아, 어떻게 할까요? 시작할까요? 네. 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클립이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저희가 이제 뒤쪽에 쭉 진행될 디퓨저 모델의 어떤 기본이 되는 그런 모델이고, 이 모델의 시사하는 바는 내추럴 랭귀지에서 이제 우리가 뽑아낸 정보와 비전 사진에서 뽑아낸 정보를 같은 임베딩 스페이스로 뿌려준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디퓨저의 생성 모델 사용해 보신 거 보시면 이제 프롬프트, 그 텍스트를 치면 거기에 맞는 그림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 만들어주는 임베딩 값을 얘가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내추럴 랭귀지를 받아서 특정 임베딩 스페이스에 그 값이 딱 찍히게 되면 그게 사진의 어떤 임베딩 스페이스와 같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이제 디퓨전 모델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그 자연어가 나타내는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일단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는 어떻게 트레이닝을 했냐, 이 모델을. 그다음에 이 모델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냐. 그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백그라운드부터 좀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안 없어져? 이거 어떻게 없애지? 잘 보이시죠? 여기서 보시면 쉐어드 임베딩 스페이스를 만들겠다. 뭐의 비전과 내추럴 랭귀지에 대한 그것을 내추럴 랭귀지 슈퍼비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걸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보고 싶은 거는 이 모델에서는 제로샷 트랜스퍼 비전 모델을 만들고 싶다입니다. 그래서 제로샷이란 뜻은 우리가 학습하려고 이제 검출해내고 싶은 어떤 데이터가 없을 때도 우리가 모델에다가 얘기를 하면 뽑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샷이 필요 없다. 여기에 이제 좀 이어지는 개념이 뭐 원샷 러닝, 퓨샷 러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어떤 우리가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 검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 혹은 여러 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 필요 없이 우리 자연어만 주면 그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시사점이 있고, 그다음에 비전 레프레젠테이션 모델도 만들 수 있다. 여기서 레프레젠테이션이란 것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일단 previous works를 보시면 여기에 텍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제로샷 러닝은 GPT-3에서 됐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GPT-3 많이 들어보셨죠? GPT-3를 보면 얘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냐면 그냥 퍼즐리티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처음 문장에 대해서 첫 단어를 집어넣고 그 뒤에 나올 단어를 계속 맞추면서 학습을 시키는 모델인데, 그런 식으로 학습된 이 GPT-3라는 모델은 우리가 어떤 그 내추럴 랭귀지 태스크를 미리 학습을 안 해도 이 모델한테 프롬프트를 잘만 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뱉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면 우리 영어에서 보시면 TLDR이라는 거 아시죠? Too long to read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를 쓰면 보통 이제 인터넷에서 글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 글을 막 길게 써놓고 TLDR 한 다음에 세 줄 요약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GPT-3에다가 문장을 막 되게 긴 글을 넣어놓고 마지막에 TLDR이라는 걸 넣으면 그 뒤에 생성되는 문장들이 요약본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GPT-3라는 모델에 대해서 요약해 주세요라는 태스크를 학습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걸 할 수 있다. 그래서 GPT-3는 제로샷 러닝이 가능한 모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 GPT-3 얘기가 나오는 게 이유가 뭐냐면 요 논문의 저자가 GPT-2의 주 저자였어요. 네, 이 저자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오픈AI에서 지훈님께서 이 논문 그 인용서가 2,400회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서 이 논문은 그 인용수로 치면 한 5위, 6위 정도밖에 안 되고 제일 이 사람 논문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DC간이라는 딥 컨볼루션 간 모델도 이 사람이 만들었고 GPT-2도 이 사람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 논문도 이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총 인용수가 6만 회가 넘더라고요. 이분은.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도 비전과 텍스트를 합쳐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만들려는 노력은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사실 잘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추럴 랭귀지라는 것이 굉장히 학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그다음에 충분한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학습 방식도 충분히 효율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previous works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했느냐 하는 거 보시면 이 백그라운드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셋의 스케일을 굉장히 크게 만들고 그다음에 러닝 오브젝티브스도 바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 요즘까지 나온 프리트레인드 비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미지넷을 이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했어요. 많이 들어보신 뭐 레즈넷 아니면 뭐 이피션트넷 뭐 VIT 이런 것들 대부분 이미지넷을 가지고 학습을 했거든요. 이미지넷이 어떤 데이터셋이냐면 1000개의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인스턴스로 140만 개 정도의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140만 개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140만 개 너무 적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팀에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든 거예요. 몇 개? 이제 이게 40억 개인가요? 4억 개인가? 4억 개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140만 개밖에 없었는데 4억 개로 늘렸다. 네? 이거는 뒤쪽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긴 한데 이거는 인터넷으로 그냥 검색해서 만든 거예요. 인터넷에서 우리가 뭐 구글에다가 뭐 문장 치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크롤링을 한 거고요. 그 문장을 만드는 방법도 뭐 되게 뭐 다른 데이터셋을 참고해서 되게 잘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이 라벨이 핸드크래프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만든 건데,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제 틀린 미스라벨도 없게 잘 만들어 주세요 해서 만든 되게 고품질의 데이터셋 그리고 되게 비싼 데이터셋이고 요 400 밀리언 개의 요 데이터셋은 그냥 인터넷에서 가져온 그런 데이터셋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해서 학습을 한 게 훨씬 더 잘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으면 요 데이터, 얘들이 만든 데이터랑 이미지넷의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이미지넷은 1000개의 고정된 클래스가 있고 그 그림에 대한 정확한 클래스가 태깅이 딱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맷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데이터 태깅에 대한 포맷이. 그 태깅 하는 사람들도 1000개의 클래스 중에 하나를 무조건 골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프로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클래스가 프로즌 되어 있고 요 클립에서 모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어예요. 말 그대로. 어떤 그냥 문장들이에요. 문장들과 그 이미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더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지 않는 자유로운 어떤 그런 데이터셋인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오브젝티브를 똑같이 가져갈 수 있냐? 그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클래스가 딱 정해져 있고 프로즌 되어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스태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태틱한 어떤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로 우리는 학습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요런 스태틱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 모델을 사용할 때도 고정된 클래스에 대한 예측밖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제로샷 러닝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고버 메커니즘스 for dynamic output, 그러니까 아웃풋이 다양해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제로샷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일단 뭐 퓨샷, 원샷, 제로샷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데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죠. 이제 몇 가지 케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퓨샷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클래스를 학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 코코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클래스가 80개밖에 없잖아요. 80개밖에 없는데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그 클래스에 대해서 뭐 여러 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원샷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만 주면 얘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로샷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도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학습이 가능하게 만들려면 해야 되는 러닝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매트릭 러닝이라는 건데요. 매트릭 러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존의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할 때는 그냥 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어떤 클래스일까를 예측만 하는 거고 소프트맥스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요 매트릭 러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설정해 놓은 임베딩 스페이스에 인풋이 어느 공간으로 매핑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얼굴 인식을 하는 AI 모델이 있다고 치면 얼굴 인식을 하는데 우리가 얼굴 인식기를 학습을 시키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다 아이디로 줘서 학습시킬 수는 없잖아요. 학습시킬 수 없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그 사람 데이터 조금 더 들어오면 처음부터 모델 학습을 다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맥스 그 레이어를 다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다르게 생겼는지를 나타내는 임베딩 스페이스에 얼굴들을 잘 뿌려보겠다라는 게 이 학습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학습을 하는 데는 크게는 뭐 두 가지 뭐 로스를 쓰는데 트리플렛 로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컨트라스티브 로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 논문이 제목이 아니네. 클립이라는 거에 그 약자가 컨트라스티브가 C가 컨트라스티브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했는데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트리플렛 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앵커를 정해요. 앵커라고 하면은 ID 1인 사람 얼굴 앵커를 하나 정하고 네거티브는 뭘까요? ID 2, ID 3, 뭐 ID 뭐 1000 이런 식으로 있는 다른 사람 얼굴들이고 파스티브는 ID 1인 사람 얼굴이겠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그냥 모델이 랜덤하게 그냥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을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앵커 정해놨는데 네거티브가 오히려 더 가깝고 파지티브가 먼 이런 상황인 건데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앵커와 파지티브가 가까워지고 네거티브 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의 얼굴은 공간상에서 가까워지고 다른 사람의 얼굴은 공간상에서 멀어지는 이런 거를 학습을 시키고 싶은 거고 이런 거를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로스 펑션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앵커와 파지티브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앵커와 네거티브의 거리는 멀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학습을 하면 이 학습의 결과로서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같은 아이디를 가진 사람의
얼굴은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한 곳에 모이게 되고 다른 사람끼리는 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디가 뭐예요? 아이디가 사람이야. 특정 사람. 네. 저는 말씀하신 분 특정 사람의 얼굴이 이제 다양한 뷰나 다양한 뷰포인트 같은 그런 얼굴은 같은 걸로 나오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인데 되게 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나중에 근데 이 정의에 따르면 그거는 다른 거죠. 다른 거인 거예요. 다른 거죠. 모델 입장에서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사실 이 네거티브라고 해도 다 같은 수준의 네거티브는 아니거든요. 네, 되게 이제 관통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선 설명을 제가 안 드렸지만 여기에서 네거티브를 어떤 식으로 잘 가져오는지도 이 학습을 할 때 되게 중요해요. 이미 충분히 멀어져 있는 네거티브를 가져오면 학습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근데 분명히 아이디는 달라. 근데 되게 비슷한 사람이야. 그러면 네거티브인데도 좀 많이 붙어 있어요. 이쪽쯤에 붙어 있는데 걔를 오히려 가져와서 얘가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이라고 하나? 뭐 하여튼 그런 이름이 있는데 좀 네거티브 중에서 좀 하드한 케이스를 가져와서 걔를 학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뭐 그래도 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비슷한 곳에 위치를 하겠죠. 근데 그 비슷하다는 그 어떤 의미가 뭐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모델이 생각하는 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목적은 그렇다. 다른 사람끼리는 멀어지고 같은 인스턴스는 가깝게 한다라는 거고요. 컨트라스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한 걸로는 센텐스 버트라는 모델이 있어요. 센텐스 버트라는 게 뭐냐? 혹시 버트 논문 아시죠? 버트 논문에서 특정 문장을 나타내는 인베딩은 뭘까요? 그 전체 문장을 나타내는 인베딩. 그 전체 문장을 나타내는 토큰은 뭘까요? 네? EOS? EOS? 근데 버트에는 EOS, CLS 그렇죠. 근데 조사를 해보면 CLS가 문장 전체를 나타내는 건 또 아니래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생 버트에서는 해당 문장을 나타내는 토큰이 뭐냐라고 하면 명확하게 꼬집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센텐스 버트라는 걸 따로 학습을 한 거예요. 얘는 어떤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냐? 이제 NLI라는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얘가 내추럴 랭귀지 뭐지? 인퍼런스인가? 얘가 어떤 데이터냐면요. 문장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 간의 관계를 매핑을 해놨어요. 데이터셋이. 얘는 뭐 파지티브한 문장이다. 뭐 이어지는 문장이다. 정확하게 인텔먼트한 문장이다. 아니면 뭐 반대되는 문장이다. 아니면 뉴트럴한 문장이다. 이런 것들을 태깅해 놓은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스탠포드에서 만든 SNLI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앵커 센텐스를 골랐어요. 앵커 센텐스를 골랐는데 얘랑 인텔먼트한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어지는 문장 비슷한 문장인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네거티브한 문장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애들을 그냥 버트 태워서 우리가 특정 이제 인베딩 하고 싶은 인베딩에 쓰고 싶은 토큰을 골라서 걔를 가져와요. 걔를 가져와서 만약에 얘가 이어진 문장이다 아니면 같은 문장이다 그러면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높게 되도록 하고 만약에 반대되는 문장이다 그러면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낮게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로스는 이런 식이 됩니다. 이 식의 의미는 만약에 얘가 문장 1이고 얘가 문장 2면 이제 ni 플러스가 파지티브한 문장들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들 ni 마이너스가 네거티브한 문장이겠죠. 그러면 네거티브한 문장이 이제 요거는 내적이거든요. 만약에 많이 다르다 그럼 내정이 0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비슷하다 그럼 내적이 1로 가겠죠. 그러면
요 값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잘 학습이 될수록.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문장은 멀어지고 포지티브한 문장이 가까워지면 요 값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러면 로스가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의 오브젝티브는 로스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비슷한 문장끼리는 가까워지고 네거티브한 문장끼리는 멀어지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관통하는 거는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다양한 어떤 뭐 얼굴로 치면 다양한 얼굴들이 있고 문장으로 치면 다양한 뜻을 가지는 문장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인베딩 스페이스에 잘 뿌려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른 위치로, 같은 건 비슷한 위치로. 그게 이제 매트릭 러닝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델 학습할 때 매트릭 러닝을 했다. 컨스트럭티브 러닝을 했다. 왜냐하면 우린 제로샷을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잘 뿌려져 놔야지 뭐 퓨샷이든 원샷이든 할 수 있는데 제로샷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잘 뿌려져 있어야지 퓨샷, 원샷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모함이 네. 텍스트로 한정을 하면 인베디드 스페이스에 하나 결국에 비슷한 공들이 클러스터링을 해놓고 걔네들을 트레이닝을 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클러스터링이 되도록 학습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네. 이미지라는 갑자기 이미지들이 비슷한 이미지라는 거는 어떻게 초반에 대응을 하는? 이게 뒤쪽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초반에는 아무것도 세팅되어 있지 않죠. 초반에는 랜덤하게 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텍스트와 이미지 페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잘 퍼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프리트레이닝 할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거를 정말 간략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어떤 순서로 설명을 할까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그림에 대해서. 일단 텍스트 인코더라는 애가 있고 인코더라는 거는 우리가 뭐 어떤 날것의 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거를 특정 인베딩 값으로 잘 바꿔주는 녀석을 보통 얘기를 하죠. 텍스트 인코더 얘는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고 이미지 인코더 똑같아요. 이미지 넣었을 때 어떤 인베딩 스페이스로 잘 뿌려주는 거예요. 얘도 뭐 레지넷 기반의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VIT도 있어요. VIT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이미지 인코더를 되게 여러 가지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레지넷 버전의 클립도 있고 VIT 버전의 클립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클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요 하나하나가 트레이닝 케이스인 겁니다. 트레이닝 데이터 하나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n개가 있으면 우리가 배치를 n으로 두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배치가 n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요 ti가 뭐냐면 텍스트 인코더를 거친 텍스트 1번에 대한 인코딩 값. 그 다음에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고 얘 n번째. 얘도 똑같습니다. 이미지에 n번째. 그러면 얘를 가지고 풀 매트리스를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 다이어고널 다이어고널 이 부분이 내 이미지에 대한 적절한 텍스트 라벨이겠죠? 그러면 요 다이어고널만 1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1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높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미지에다가 엉뚱한 어떤 그 텍스트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얘는 0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컨스트럭티브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당 이미지를 나타내는 텍스트끼리는 가까워지고 그 이미지를 설명하지 않는 다른 텍스트과는 멀어지고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텍스트 인코더에서 학습한 임베딩 스페이스와 이미지 인코더에서 학습한 임베딩 스페이스가 같은 곳에 위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문장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같은 공간에 위치하게 된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 키 아이디어를 보면 내추럴 랭귀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학습을 하겠다. 골드 라벨이 아닌. 골드 라벨이라고 하는 건 아까 드린 이미지넷 같은 사람들이 만든 핸드크래프트한 라벨. 그건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걸로 학습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스케일 때문에 우린 400M 개, 그러니까 4억 개를 트레이닝하고 싶은데 사람 보고 4억 개 태깅하러 가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하고 싶고, 나도 제너러티브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뒤쪽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큰 데이터셋 만들었다. 이거는 몇 번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비전 인코더를 레지넷 패밀리 그리고 VIT 패밀리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학습시켜보고, 얘네들이 이제 각각 모델마다 계산량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계산량이 늘어갈수록 성능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측정을 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내추럴 랭귀지 인코더는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는데 트랜스포머 이 부분은 많이 안 바꿨어요. 그 랭귀지 쪽의 어떤 그 모델의 캐파시티는 이 모델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라스티브 오브젝티브를 이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겠다. 이렇게 세 개의 프리트레이닝 할 때의 키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테일을 일단 보시면 우린 이 방법을 내추럴 랭귀지 슈퍼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얼리웍스, 그러니까 이전 연구들은 왜 이걸 잘 해내지 못했냐? 이제 내추럴 랭귀지 자체 복잡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트랜스포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도 논문이요? 2018년, 2017년, 뭐 17년 그때 논문인데, 그 전에는 뭐 많이 사용하던 게 뭐 LSTM, 뭐 GRU 이런 거 쓰고, 아니면 뭐 그냥 뭐 N그램 쓰기도 하고, 뭐 그냥 되게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추럴 랭귀지라는 거는 어순에 따라서도 의미가 많이 바뀔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되게 학습하기 어려운 그 데이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트랜스포머가 나온 뒤에 Deep Contextual Representation Learning, 그러니까 랭귀지를 잘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잘 안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우리는 방법을 찾은 게 내추럴 랭귀지 슈퍼비전,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컨서스티브 러닝을 이용을 하면 스케일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그러니까 골드 라벨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훨씬 더 쉬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뭔 뜻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방금 설명드린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 레프레젠테이션만 저스트하게 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제로샷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로샷을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뒤쪽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골드 네. 레이블을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문장을 갖다가 이제 레이블로 분류를 하고 네. 한다면 이제 문장 안에 단어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을 텐데, 맞아요. 얘가 어떤 거에 어텐션을 주고 이게 이미지랑 관련이 있는 단어인지를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네, 셀프 어텐션, 그러니까 어텐션이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찾아내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진짜 생뚱맞는 단어랑 이미지가 매핑이 되게끔 학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라벨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런 셀프 어텐션 기반의 모델들이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낮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얘가 왜 막 엄청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CNN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오잖아요. 왜냐하면 이미지에 대해서는 그 위치에 인베리언트 하니까. 그러니까 그 뭐 어떤 사진에서 사람이 여기 나타나든 저기 나타나든 사람이 있는 거는 맞으니까 CNN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제 스캐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CNN은 비전에서 잘 될 것 같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 트랜스포머 같은 모델은 왜 잘 되는지 딱히 잘 모르겠는데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으면 잘 돼요. 데이터를 아주 많이 집어넣으면 아주 잘 됩니다. 그런 걸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낮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모델은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고 4억 개의 데이터를 집어넣죠. 그래서 잘 돼요.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문장이 들어왔을 때 얘를 인코딩을 이렇게 하면 이 사진이 나타내는 곳이랑 잘 가겠다라는 게 학습이 잘 되고, 그 오브젝티브가 아까 말씀드린 요 방식, 그러니까 같은 이미지에 대해서는 한 이미지에 대해서 그걸 나타내는 텍스트가 시뮬러리티가 높아지도록 학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정말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네. 느낌이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아까 말씀하신 센텐스가 실제로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그림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아까 재고전 얘기하시니까 다른 그림인데 예를 들어 같은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는 사진이 같은 단어가 어딘가에서 다른 위치, 그러니까 문장상에서 전혀 다른 위치지만 어딘가에 겹칠 거고, 그냥 상상해 보면 이미지가 많아지면, 네, 그 이미지가 많아지면 말씀하신 대로 겹치는 단어 확률이 제일 높은 애가 특정 단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참만 같은 이 세계는 참 무섭구나. 그냥 수정해 보면 느낌이 확률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엄청 많고 레이블이 어쨌든 완전히 잘못된 레이블은 아니니까, 대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이미지에서 원래 제일 분명성이 딴 거긴 한데 어쨌든 어딘가에 설명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텍스트 인코더에서 이 문장 전체를 나타내는 토큰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는 만약에 뭐 네, 하나의 토큰으로 바꿉니다. 페퍼더 OC 헙, 이게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 인코더에 들어가기 전에 얘를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토크나이징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토크나이징을 하면 뭐 그냥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서, 원래는 이렇진 않지만 띄어쓰기 기반으로 토크나이징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얘가 요 토큰 4개로 들어가겠죠. 근데 실제로는 스페셜 토큰이 더 들어가요. 스타트 오브 센텐스, 그다음에 엔드 오브 센텐스,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더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요 엔드 오브 센텐스가 이 문장 전체를 나타내는 그 토큰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클립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EOS가 저 많은 단어 중에 네. 어떤 거에 어텐션을 주고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지, 그게 그거는 이제 알아서 배우는 거죠. 지금의 네. 그거냐고. 네, 근데 이제 근데 이미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겹쳐지는 단어들이 있을 테니까. 겹쳐지는 단어들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뭐 이미지마다 상상해 보고 있을 때 저도 잘 설명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크롤링에서 찾았으니까 네. 구글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고양 고양이랑 강아지가 오늘 뛰어노는 그 맞아요. 그런 식으로 찾아요. 강아지가 사람한테 달려든 네. 이렇게 찾다 보면, 그러니까 그냥 뭔가 저도 제 나름 설명할 수 있어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뭔가 그렇게 하게 되면 뭔가 그런 단어가, 그러니까 센텐스가 어쨌든 뭔가 하나의 뭔가 벡터로 표현이 되긴 하지만, 네. 그 센텐스를 표현하는 그 벡터가 되게 다차원이고, 다차원 중에 특정 부분은 뭔가 어쨌든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쨌든 특정 그 단어고 그 센텐스를 구성하는 어떤 워드랑 매핑이 될 것 같고, 이제 그 벡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혼자 상상해 보고 어떻게 해야 이게 말이 되는 걸까,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근데 오브젝티브 자체를 그러니까 목적 자체를 특정 문장이 나타내는 인베딩과 그 특정 그 그림이 가까워지도록 오브젝티브 자체를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학습이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건 몰라. 근데 오브젝티브를 잡아놨고 그게 이제 로스 펑션이죠. 로스 펑션이 낮아지도록 어쨌든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오브젝티브에 도달하도록 학습이 되는 거죠. 그렇고요. 여기 또 이제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400 밀리언 개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어떤 걸 기반으로 하냐? 50만 개의 쿼리를 이용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 쿼리는 말씀드렸던 자연어 문장. 그러니까 자연어 문장 50만 개고 그러니까 1대 다의 관계인 거예요. 쿼리 하나당 이미지가 몇만 개. 이런 식으로 돼요. 엄청 많은 거죠. 네, 맞아요. 클래스가 1000개 있는데 아까 말했어 1000개였는데 네. 50만 개. 500배 그렇죠. 500배가 500배 쿼리 안에 다양한 뭔가가 다양한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 쿼리들은 뭐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 건 아니고 직접 만든 거예요. 제가 논문에서 보기로는 어떤 데이터셋에서 가져왔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쿼리 하나를 예를 들면 쿼리 하나를 구글 이미지 입력해서 나온 이미지들을 다 매칭시켰다. 맞아요. 그중에서 뭐 그냥 한 순서대로 쿼리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이 어쨌든 간에 그걸 도와준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할 수는 없지. 네. 그냥 그렇게 해야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정리본에는 포함을 안 해놨는데 우리가 데이터 크롤링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 논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벤치마크 데이터셋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벤치마크 데이터셋도 우리가 크롤링을 했을까? 라는 것도 측정을 해요. 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프리트레이닝을 시켜놨으면 치팅이니까. 근데 조금은 포함되어 있는데 막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하나당 쿼리 하나당 약 2만 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만 개 정도의 이미지가 매칭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electing an efficient pre-training method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먼저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런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이제 텍스트를 인코딩하고 그다음에 비전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것들을 학습시키기 위한 노력은 이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왜 잘 안 됐냐? 걔는 프리딕트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맞추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전 이미지를 넣어서 캡셔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훨씬 어려운 오브젝티브다. 이거랑 우리가 한 컨스트럭티브 러닝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내려면 약 뭐 한 오더에서 두 오더 이상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 초록색 선이 클립이고 그다음에 주황색 선은 뭐 백워드 프레딕션 그냥 예전 방법 그다음에 이 파란색이 최근에 나왔던 방법들 그러니까 클립 이전에 그러니까 이 주황색이 오히려 더 옛날 방식이고 얘가 좀 더 최신 방식인데 이제 같은 파라미터를 가질 때 성능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얘는 확실히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오브젝티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리딕트 하려고 그러니까 캡셔닝을 프리딕트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태스크이기 때문에 학습이 잘 안 됐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previous works는 predict the exact word 그러니까 정확한 워드를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했다. 아까 설명드린 컨스트럭티브 러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도 코드예요. 넘파이 형식의 수도 코드. 그래서 보시면 이미지의 피처, if가 이미지 피처고 얘가 텍스트 피처죠. 각각 피처들은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를 인베딩 스페이스로 보내주는 거예요. 인베딩 스페이스로 보내주려면
웨이트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요 이미지 피처와 텍스트 피처의 차원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리니어 프로젝션을 해주기 위한 요 웨이트가 필요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 매트릭스 만드는 거예요. 요 매트릭스 만들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그러니까 여기 뭐 1이 되는 애는 1이 되도록 아니는 아니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로스를 먹여서 이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완성이 됩니다. 네. 그다음 뭐 타우 뭐 이런 값도 있는데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는 또 실험을 여러 개를 하기 위해서 계산량이 작은 모델도 만들어 보고 계산량이 굉장히 큰 모델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만들어 본 게 비전 인코더 쪽에서는 레지넷 기반의 모델을 만들어 보았고 이 레지넷 기반의 모델은 기본적으로는 레지넷 50, 레지넷 101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 RN50 곱하기 4, RN50 곱하기 16, RN50 곱하기 64 이게 어떤 모델이냐면 혹시 이피션트 넷 들어보셨나요? 이피션트 넷이 어떤 거냐면 나스 그러니까 뉴럴 아키텍처 서치인가? 맞죠? 네트워크 아키텍처 서치? 그러니까 나스를 이용을 해서 막 여러 가지 막 해보면서 최적의 모델을 찾은 거예요. 최적의 모델을 찾은 건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찾냐면 이 모델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width, depth, resolution이에요. 그러니까 width라는 거는 한 층에서의 채널의 개수. 그러니까 뭐 256, 512 채널을 여러 개 쓰잖아요. 그게 커져도 모델의 성능이 증가를 하고 depth가 커져도 모델의 성능이 증가를 하죠. 이거의 대표적인 게 레지넷이죠. 레지넷이 50이랑 101이랑 depth가 차이 나기 때문에 성능이 달라지는 거고 그다음에 인풋 이미지의 레졸루션도 모델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거 세 개를 뭐 어떤 건 올리고 어떤 건 낮추고 이거를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뭐 얘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알파, 베타, 감마가 상수가 되도록 우리가 조절을 하면서 학습을 시켜보는 거예요. 저거 제가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키텍처 서치를 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레지넷 50에 비해서 컴퓨팅 파워가 4배 많이 드는 모델 그 다음에 16배 많이 드는 모델 64배 많이 드는 모델을 네트워크 아키텍처 서치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그냥 레지넷 50에 비해서 4배 큰 모델이다 16배 큰 모델에 64배 큰 모델이다 이피션트 넷 형태의 어떤 그런 모델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피전트 넷은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게 맞는데 첨언하자면 인버티드 엠비 포블락을 기본 모듈로 하고 네. 그거 안에서 측면 사이즈라든가 레이어라든가 레졸루션을 결정을 알파 베타 분할을 한 거고 네. 여기서는 그게 인버티드 엠비 포블락을 쓴 게 아니라 네. 레지디오 블락을 쓴 거죠. 네 맞아요. 그냥 레즈넷 맞아요. 그냥 레지넷 기반인데 여기에서 설정하는 아키텍처 서치 방식을 적용해서 4배, 16배, 64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VIT도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써봤는데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VIT들의 모델 크기별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도 이제 텍스트 인코더는 뭐 많이 쓴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했고 12레이어 그다음에 512 와이드 어텐션 헤드는 8개 그다음에 보캡 사이즈는 49,000개 시퀀스 랭스는 맥스가 76 왜냐하면 보통 이제 버트 같은 거 학습시키면 뭐 512, 368 이런 큰 숫자를 많이 쓰는데 그거는 보통 이제 그 텍스트가 기니까 그렇게 길게 쓰는 거고 여기서는 사실 이미지를 나타내는 텍스트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최대 크기 76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시퀀스는 SOS와 EOS로 이루어져 있고 EOS를 그 전체 한 문장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간주한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클립 퍼포먼스는 텍스트 인코더의 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센서티브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뒤쪽에 나오는 분석 결과들을 보시더라도 여기 비전 인코더 쪽을 많이 바꾸는 실험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트레이닝 뭐 다른 거는 뭐 다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여기서 보시면 배치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32,768개를 써요. 네, 엄청나게 큰 배치 사이즈를 쓰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요 매트릭스를 만들잖아요. 32,000개 가지고 매트리스 만들면 32,000 제곱개 원소가 생기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학습하지? 할 수 있는데 그냥 GPU에 올라가는 배치마다 만들어요. 한 GPU에 올라가는 배치마다. 그러니까 32,000개를 32,000 바이 32,000을 바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얘가 만약에 뭐 1024로 쪼개져서 뭐 2의 5승계만큼이 또 나눠져 있다. 그 GPU마다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1024 매트릭스를 2의 5승계만큼 만들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GPU마다 이 매트릭스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그 실제 경쟁적인 문자를 실제 GPU에 올라가는 사이즈 N으로 본 사이즈 나눠서 하면 실제 매트릭스가 그러니까 진짜 구해야 되는 매트릭스는 좀 같진 않죠. 같진 않죠. 근데 보세요. 원래는 32,000 여기에서 다이아고널만 1이고 나머지 다 0인 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매트릭스를 좀 아니요. 매트릭스는 그냥 계산을 하는 거고 이 만들어진 매트릭스에 대해서 아까 보셨듯이 여기 어디 있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한 게 우리가 오브젝티브이기 때문에 얘는 중간 결과일 뿐이에요. 얘 자체가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나머지는 다 0이잖아요. 다 0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만 학습을 하는 거죠. 샘플링을 해서 다이어고널하고 가까운 부분 학습을 하는 거죠. 이 작은 매트리스 하나하나가 GPU에 올라가 있는 배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거티브 케이스가 포지티브 케이스에 비해서 너무 많아지면 또 문제가 있고. 네, 맞아요. 학습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n 제곱 마이너스 n 개가 네거티브고 n 개가 포지티브인데 n이 너무 커지면 포지티브가 너무 적어서 학습이 잘 안 되겠죠. 네. 믿을 거.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해봤을 때 레지넷 곱하기 50 곱하기 64가 제일 큰 모델이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592개의 V200 GPU를 이용해서 18일 동안 트레이닝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썼어요. 256개를 써서 12일 트레이닝 했는데 얘가 베스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VIT가 오히려 더 낫다 라는 거고, 또 제가 계산을 해놓은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의 컴퓨터 비전 시스템은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레드넥스트 101을 학습을 하는데 11개의 GPU 이어가 걸렸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1년 동안 19개 GPU를 다 돌리면 모델 하나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 열흘 만에 하고 싶다. 그러면 19 곱하기 36개를 써야겠죠. 이거를 제가 구글 클라우드에서 계산을 해봤는데 50만 달러 정도 됩니다. 네, 50만 달러. 네, 그 다음에 지금 노이지 스튜던트 이피션트 넷 L2가 얘가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거든요. 제일 최신의. 이 논문이 나왔을 때 제일 최신의. 걔도 보면 30만 달러 정도. 학습하는데. 그렇습니다. 얘는 훨씬 더 많이 들었겠죠? 아니다, 훨씬 더는 아닌가? 592, 20 나누면 더 많이 들었겠네요.
궁금한 게 네. GPU 방식을 중첩에 따라가면 네. 효과가 리니어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거의 리니어하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논문이 있는데 저도 그거는 자세히 안 읽어봤는데 논문 제목이 뭐였더라? 뭐 You can train but 뭐 in 48시간인가? 뭐 하여튼 그런 논문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제 배치를 굉장히 많이 늘려도 뭐 오브젝티브를 잘 설정을 하면 거의 리니어하게 학습 속도, 학습 효율이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큰 모델을 학습할 때는 배치 사이즈를 막 크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리저트를 보면 자, 리저트는 좀 그림 위주로만 넣어놨는데 일단 제로샷 트랜스퍼가 어떻게 가능한지 제로샷 트랜스퍼 어떻게 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요 그림에 있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이 모델을 가지고 학습한 걸 가지고 코코 데이터셋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이 모델 그냥 텍스트 인코더 있고 비전 인코더 있는 걸 어떻게 얘를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먹여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코코 데이터셋에는 80개의 클래스가 있잖아요. 80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포토 오브 오브젝트. 코코에는 뭐 person도 있고 뭐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냉장고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개 있거든요. 여기 있는 plane, car, dog, bird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80개의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A photo of a plane, a photo of a car, a photo of a dog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텍스트 인코더를 태워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문장들에 대한 임베딩들을 다 만들어 놓고 클래스 배치만큼 거 네. 문장을 만들어서 이거는 맞아요. 만들어 놓고 그림을 넣었을 때 제일 가까운 텍스트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제로샷 러닝이 됩니다. 꼭 텍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텍스트 꼭 만들어야 돼요. 단어로 넣으면 얘가 학습한 단어들이 그 문장들이 한 단어로 된 경우가 거의 없어서 성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 문장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밑에서 얘기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거거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어포트 오브 라벨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옥스퍼드 3IT 펫스라는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이거는 애완동물 사진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프롬프트를 어포트 오브 라벨 어 타입 오브 펫이라고 하면 더 잘 맞춰요. 네, 더 잘 맞춥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아까는 요 문장을 이제 뭐라고 부르면 될까? 템플릿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템플릿을 하나만 써서 80개의 문장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템플릿을 여러 개를 만들면 만들수록 학습이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제로샷이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앙상블처럼 이용하는 거죠. 템플릿마다를. 그러니까 오포트 오브 빅 라벨, 오포트 오브 스몰 라벨 이런 식으로 다양한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 인베딩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앙상블처럼 쓰면 성능이 더 올라간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파란색 선이 context list class names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plain, bird 이런 것만 넣은 결과 성능이고 얘는 아까 얘기했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 결과예요. 보시면 5%나 늘어나죠. 성능 5%는 굉장히 큰 거고 그다음에 같은 성능 대비해서의 모델 크기 차이를 보면 모델 크기에 대한 이피시언시가 4배 증가해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로샷 러닝을 할 때. 그다음에 뭐 이거는 데이터셋마다의 어떤 결과를 분석을 한 건데 여기서도 좀 보시면 좋은 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클립에 대해서 제로샷을 한 거랑 레지넷 50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한 모델, 이게 이 두 개가 각각의 다른 모델이에요. 다른 모델인데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셋마다의 성능 차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된 게 클립이 더 잘 나온 데이터셋들이고, 파란색으로 된 게 클립이 상대적으로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데이터셋들인데, 이것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좀 재미있는 게, 이런 스탠포드 카스 컨트리 뭐 211 푸드 101 이런 애들은 뭐 a type of car, a type of food, 뭐 키네틱스 같은 경우는 동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이고, 뭐 이런 것들은 더 잘 나오거든요, 클립이. 왜냐하면 자연어 랭귀지 슈퍼비전으로 학습을 했으니까. 근데 QT 디스턴스 이런 애들은 어떤 태스크냐면, 사진을 줘놓고, 이 자율주행 화면 사진을 줘놓고 여기서 제일 가까운 자동차 고르세요 하는 데이터셋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특정 차가 제일 가깝다라는 말이 태깅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학습 그냥 제로샷 러닝을 했을 때 거의 랜덤한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거의 맞추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렇고 제가 제로샷 클립은 어떤 several specialized, 어떤 되게 특수한 어떤 그 데이터셋, 그다음에 되게 컴플렉스 abstractive 태스크에 대해서는 잘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제너럴한 태스크에 대해서만 제로샷을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거냐면 또 하나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 값이 제로샷 클립이에요. 그러니까 제로샷 클립이 가지는 성능이고, 이 X축이 우리가 제로샷을 사용하지 않고 아까 비전 인코더랑 텍스트 인코더랑 있으면 제로샷을 하려면 두 개를 다 사용을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 리니어 프로브라고 하는 거는 얘를 떼내고 비전 인코더의 마지막 부분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붙여가지고 학습을 시켜보는 거예요. 학습을 시켜보는데 클래스마다 하나의 데이터를 주느냐, 클래스마다 두 개의 데이터를 주느냐, 뭐 8개를 주느냐, 16개를 주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모델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많이 줄수록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는데 4개 정도 주는 거랑 비슷한 성능이 나와요. 클립은 본인 모델에 대해서. 근데 기존에 있었던 비트엠이나 심클리어, 뭐 레지넷 50에 대해서는 제로샷 러닝으로 하는 게 얘들 엄청 많이 줬을 때보다 더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샷 클립이 충분히 어떤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떤 또 그래프냐면 Y축이 데이터셋들이고 X축이 해당 데이터셋에 대해서 제로샷 클립이 가진 성능 대비해서 줘야 되는 클래스의 개수인 거예요. 클래스 개수가 많이 필요할수록 얘는 좀 제로샷 클립의 성능이 훨씬 더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기존보다? 그러니까 리니어 프로브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것보다 제로샷 클립의 성능이 훨씬 높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보시면 또 이 그래프도 되게 재미있는 그래프인데, 일단 리니어 프로브를 하는 게 원래는 훨씬 더 성능이 좋아요. 왜냐하면 파인 튜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리니어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파인 튜닝을 해주는 거고,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새로운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줘놓고 리니어 프로브를 시키면 당연히 제로샷보다 좋겠죠. 그래서 요 회색 점선이 정말 제로샷이 잘 됐을 때의 선이에요. 최고 성능. 제로샷
모델의 최고 성능이 이거고 클립은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 리니어 프로브가 50 정도 나오는 태스크에서는 클립 제로샷 클립은 한 20 몇 정도가 나오고 제로샷이 조금 더 성능이 낮죠. 뭐 한 리니어 프로브가 한 90 정도 되는 데이터 셋들은 제로샷은 뭐 한 75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가면 갈수록 제로샷이 잘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생각보다는 훨씬 이 선에 가까워져 있다. 클립이라는 애가. 하지만 좀 더 성능을 강화시킬 여지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인 실패인 네. 이해 못한 부분이 이게 근데 지금 목적이 뭔가를 확보를 하고 나서 내가 어떤 그냥 인풋으로 어떤 센서스를 주고 네. 뭐 그러니까 얘가 아까 말씀하신 accuracy라고 하는데 센서스를 줬을 때 뭔가 내가 그림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은 인풋이 연결되니까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뭐고 그림을 넣고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일단 먼저는 우리가 하고 싶은 클래스를 디자인을 해야 돼요. 분류하고 싶은 클래스 디자인을 먼저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고 그림을 넣었을 때 그 클래스에서 분류가 잘 되도록. 네. 그래서 뭐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티맥스라는 곳에 있을 때 경동 나비엔이라는 곳과 일을 같이 했거든요. 거기서 하고 싶은 게 사진을 찍으면 뭐 보일러가 이렇게 디텍팅이 되고 뭐 연통이 디텍팅이 돼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일단 뭐 걔네들이 보일러 디텍팅 되어 있는 데이터셋도 안 줬고 아무것도 안 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코코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애를 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보일러가 냉장고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 냉장고를 이름을 보일러로 바꿔서 납품을 했어요. 네. 굉장히 나쁜 행동이죠. 그럼 뭐 잘 됐으니까 어쨌든. 네. 근데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보일러라는 새로운 라벨을 넣어서 그걸 가지고 이 모델을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샷이 가지는 그 이점이 많다라는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클래스 디자인을 잘하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다. 클래스 디자인에 대한 얘기도 뒤쪽에 조금 있긴 해요. 네. 그리고 이 뒤쪽은 뒤에는 리니어 프로브 했을 때 얼마나 잘 되냐. 기존 efficientnet L2 NS 이게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소타 모델이거든요. 얘가 노이지 스튜던트라고 하는 소타 모델인데 얘를 가지고 리니어 프로브 시켰을 때랑 우리 클립 가지고 리니어 프로브 시켰을 때랑 비교를 해봤을 때 대부분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이 더 잘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클립은 제로샷도 잘 되고 프리 트레이닝 모델로서의 성능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재밌는 거는 이 데이터거든요. 이게 기존 이미지넷의 바나나 사진들이에요. 근데 뭐 이미지넷 스케치 같은 거 보면 이제 바나나 그림들이죠. 얘는 또 뭐 다른 생성 모델로 만들어진 애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지넷으로 학습을 시키고 요 각각 애들은 테스팅만 하는 거예요. 데이터 안 주고 테스팅만 했을 때 기존 이미지넷으로 학습시킨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엄청 떨어지죠. 성능 엄청 떨어져요. 얘 원래 76.2였는데 이미지넷 V2만 해도 64로 떨어지고 스케치는 뭐 25. 그다음에 이미지넷 A 같은 경우에는 어드버서리얼 어택이 들어간 그림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모델이 엄청 헷갈려요. 엄청 헷갈려서 2.7 거의 랜덤 수준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로샷 클립으로 학습을 하면 성능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요런 같은 객체인데 그림의 형태가 많이 달라지는 거를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라벨에 대해서 이미지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시프트된 거죠. 거기에도 굉장히 로버스트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요쪽에서의 결론으로는 클립 짱짱이다, 엄청 좋다, 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휴먼에 대한 그 비교도 했어요. 휴먼과 클립에 대한 비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보고 요거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펫에 대한 그거를 맞추라고 하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치와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치와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수도 있고 뭐 잉글리시 십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일단 맞춰봐라고 하는 거예요. 맞춰보라고 하면 제로샷 휴먼은 어큐러시가 되게 낮죠. 엄청 낮아요. 근데 제로샷 클립은 되게 높죠. 왜냐하면 크롤링 한 거에 뭐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얘는 이미 되게 높은데 원샷 휴먼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원샷 휴먼이란 게 어떤 거냐면 치와와 사진을 일단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몰랐던 사람한테. 그 다음에 치와와 맞춰봐 하면 사람은 되게 잘 맞추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원샷 이후의 성능이, 그러니까 원샷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오히려 퓨샷은 별로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치와와 사진을 2장, 뭐 3장을 보여준다고 해서 성능이 막 엄청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클립은 아직도 이제 뭐 퓨샷을 했을 때 성능이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원샷으로 확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 거 측면에서 클립 아직 좀 갈 길이 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각 클래스에 대한 클립 사람의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사람이 어려워하는 거는 클립도 어려워한다 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하는데 뭐 데이터가 뭐 실제로 어렵다기보다는 뭐 미스라벨된 데이터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아까 클래스 디자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클래스 디자인을 왜 잘해야 되냐라는 걸 보면 여기서 보시면 이 인종에 대한 데이터셋이 있어요. 인종 얼굴에 대한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크라임 릴레이트한 상황이냐 크라임이 아닌 상황이냐를 그냥 맞춰보라고 하는 거예요. 모델한 클립한테 그냥. 그러면 보세요. 인디안일 경우에 이거 크라임이다. 뭐 화이트일 경우에 크라임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크롤링한 데이터 특성이 많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소셜 바이어스가 많이 투영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논 휴먼 카테고리, 그러니까 뭐 그냥 그 모델한테 뭐 휴먼이냐 뭐 고릴라냐 이런 거 하라고 했는데 흑인일 때 훨씬 고릴라라고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어떤 소셜 바이어스를 되게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나이대별 데이터셋도 있었거든요. 이 나이대별 데이터셋에 대해서 크라임이냐 크라임이 아니냐라는 거를 했을 때 요 어린 애들이 있을 때 크라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논휴먼이구나. 크라임 릴레이트 앤 논휴먼. 그 크라임이든지 논휴먼이든지가 이 어린 나이일 때가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그 라벨셋에다가 child라는 카테고리를 붙이기만 하면 확 줄어들죠. 얘들을 그냥 child라고 라벨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델의 입장에서는 얘는 뭐 그렇게 크라임은 아닌 것 같은데 크라임 쪽에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로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child라는 영역을 만들어주면 이 어린애들은 그냥 child로 가기 때문에 크라임이거나 논휴먼이 아닌 걸로 라벨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하고 싶은 어떤 클래스이 나누는 게 있으면 클래스 디자인을 되게 잘해야 된다. 클래스 디자인을 되게 잘해야 된다. 제로샷을 잘 쓰려면.
클래스 디자인을 잘한다는 게 결국은 텍스트로 뭔가 인포메이션을 더 충분히 줘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쿼리가 어찌 보면 그러니까 뭔가 핸드크래프트로 사람이 돈 주고 하면 진짜 디테일하게 다 뭔가 되게 많이 잘 모르겠지만 훨씬 디테일하게 쓰는데 좀 그에 비해서 뭔가 좀 정보가 약간 부족하면 어쨌든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많이.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그 사람이 손으로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는 데이터셋을 만들 때의 클래스 잘 하는,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클래스에 대해서 클래스 분배를 잘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 클립을 가지고 제로샷으로 쓰고 싶을 때 클래스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 똑같이 어포토 뭔가 같은 그 클래스 디자인이라고 아, 그거 그 클래스 디자인은 얘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어포트 오브 머시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클립을 가지고 액션 레코그니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액션에 대한 클래스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잘 디자인해야 된다. 뭐 때리고 있다, 뭐 발로 차고 있다, 뭐 놀고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디자인을 잘 해야지 제로샷 러닝을 잘할 수 있다. 근데 그 잘의 의미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한다가 어떤 건지는. 그러니까 그 클래스 디자인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많이 바뀔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차일드를 추가해서 뭐 달라졌다는 거는 네. 차일드라는 클래스가 없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차이드라는 클래스가 없으니까 이걸 어디에 매핑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크라임이나 뭐 논휴먼으로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제일 가까이에 있는 어떤 인베딩 스페이스상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문장을 랭크 1로 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에 있는 차일드라는 애를 만들어주면 그게 차일드 클래스로 귀속이 되는 거죠. 네. 이미 공간상에 있는 뭔가를 매핑할 때, 그러니까 찾고자는 되게 정확한 포지션을 잘 찍어서 몇 개를 줘야 그 중에서 제일 직감을 잘 모르는. 맞아요. 그러니까 인베딩 스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으면 뭐 그냥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라벨들을 여기 그냥 되게 이분하게 잘 퍼뜨려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클래스로 뭐 새로운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면 뭐 여기에 들어오고 여기에 들어오고 뭐 여기에 들어오고 할 거잖아요. 그럼 제일 가까운 애로 귀속이 되니까 이 클래스 디자인을 잘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커션, 서머리 부분인데요. Task agnostic web scale pre-training in NLP to another domain. 그러니까 태스크에 구애받지 않고 그 다음에 웹 스케일이고 그 다음에 NLP 말고 다른 영역에서 이런 프리트레이닝이 가능했다. 원래는 NLP만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NLP가 먼저 됐던 이유는 NLP가 그러니까 내추럴 랭귀지가 인터넷에 엄청 많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 다 크롤링해서 쓰면 되거든요. 근데 비전 태스크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좀 더 어렵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제로샷이나 이런 걸 하려면 내추럴 랭귀지랑 합쳐야 되니까 페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웠는데 얘들이 해냈고 뭐 내추럴 랭귀지 프롬프팅을 통해서 제로샷 트랜스퍼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그냥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그러니까 파인 튜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클립은 좋은 성능을 낸다. 그냥 그 태스크 스페시픽한 슈퍼바이즈드 모델보다도 좋은 성능을 잘 낼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리미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었고 조금 사람한테도 조금 어려운 태스크는 얘도 많이 어려워하고 뭐 좀 스페셜한 태스크, 앱스트랙트한 태스크 이런 것도 조금 어려워하고 또 이제 리밋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걸 라벨을 미리 다 쳐서 넣어야 돼요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 쳐서 넣어야 돼요. 그게 이제 애들이 얘기하는 리밋이고
더 아름다운 그림은 그냥 라벨 그냥 이미지 넣었을 때 문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거든요. 얘가 어떤 문장인지 캡셔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모델은 그건 아직 안 되고 나중에는 이 컨스트러티브 로스랑 제너러티브 로스를 같이 해서 학습을 하면 그런 캡셔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양방향을 네, 양방향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얘는 또 오브젝트 디텍션은 안 되거든요. 그냥 이미지 넣었을 때 그 이미지에 뭐 있는지만 뱉어줘요. 오브젝트 디텍션은 아직 안 되고 그다음에 뭐 많은 소셜 바이어스가 아직 존재를 한다. 왜냐하면 웹에서 크롤링한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차일드를 추가하는 거는 네, 추가 더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정보만 더 얘가 뭔가 매핑될 수 있는 클래스를 더 주면 네. 그냥 그거. 네, 그냥 그렇게 되는. 네. 클래스도 그래서 제로샷은 학습이 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어쨌든 그냥 이게 뭐 저희가 하는 목적이 뭐 알아가는 게 중요하지만 만약에 뭐 물론 저희가 트레이닝을 메인으로 하지는 않지만 네. 이거 뭐 다양한 게 필요하겠지만 얘는 되게 많은 배치를 동시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요즘 이제 라지 스케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엄청 중요해요. 네트워크에 보틀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버트 막 한참 나고 이럴 때는 네트워크가 10기가 bps일 때랑 40기가 bps일 때랑 이 학습시키는 그 속도가 얼마나 차이 나냐 이런 연구도 많이 있었고 네, 데이터 밴드위스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멜라노스를 인수를 해서 그 GPU끼리 연결을 시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뭐지 클라우드에서 GPU 빌릴 때도 그 GPU 이 그룹을 빌릴 때 이 네트워크 설정을 잘 해야 돼요. 네, 그거 가지고 다 같이 학습시키려면. 리전 정도가 아니라 더 네, 더 이제 아예 붙어 그냥 내부망으로 아예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 인스턴스들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아예 뭐 따로 해야 되나? 뭐 정확하게 저도 빌려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해야 되고 AWS나 GCP에서 그런 기능이 있지 않잖아요. 있어요. 있습니다. 네, 찾아보면 있어요. 네. 근데 이거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GPU에서 돌릴 수 있는 배치 사이즈를 쪼개져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큰 거 이렇게 네. 풀어보면 근데 네. 이제 어찌 보면 GPU를 사용하지 않아 GPU가 아닌 다른 벤더면 그래도 다 다를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모델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고 그 모델이 학습될 때는 뭐 학습 방법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같은 시점에는 모델들이 같은 파라미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서로 간에 정보 교환을 해야겠죠. 그레디언트 교환을 해야겠죠. 그것 때문에 밴드위스가 중요해지는. 네. 그래서 뭐 제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메쉬로 다 연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모든 GPU마다. 그렇게 하면 그 연결된 게 너무 많으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이 이동을 해야 돼서 걔는 뭐 링 형태로 만드는 링 리듀스라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은 방법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본 게 한 2, 3년 전인데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답이 실제 N개고 그다음 어떻게 쪼개지더라도 실제 트레이닝 결과 당연히 이건 당연히 같은 거죠. 스타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싱크를 하면 당연히 같게 나오고 싱크 말고 다른 어싱크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사실 이게 많아지면 수렴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그 학습량이 많아지면 수렴을 합니다. 그레디언트를 다 쪼개서 구한 걸 평균 내고 구한 거 하는. 네네, 리듀스를 해요. 리듀스를 해줘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포워딩을 할 때 분산으로 이렇게 포워딩을 하잖아요. 배치를 쪽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서는 그 로스가 이제 각 브랜치별로, 각 노드별로 개선이 될 텐데 그걸 한 곳에서 모아서 서메이션을 하고 나누고 해서 그러니까 마스터 노드가 그런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 백 업데이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그 업데이트 하는 것도 마스터 노드에서 하고
그 끝나면은 이제 그 업데이트된 그 웨이트를 갖다가 다 똑같이 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포워드를 분산으로 처리하고 백워드는 그 중심 있는 마스터 모두가 다 분산을 하는 걸로 또 알고 있고, 뭐 말씀하신 게뭐 링 구조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같은 거 어떤 식으로 계산해도 어떤 결과가 같아야 분산으로 처리를 해서 뭐 하든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레임까지 상관없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는 안 되니까 뭐 수학적으로 어쨌든 말씀하시는 뭔가가 있겠죠. 제가 그걸 안 해서 저도 예전에 논문을 하나 봤을 때는 그냥 그림만 딱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어싱크로 하면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로스가 이제 싱크로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고, 어싱크로 하면 막 이렇게 하는데 떨어지긴 해요. 떨어지긴 해요. 어싱크로 한다는 거는 각각의 그냥 워커 노드에서 업데이트 계속 치는 거예요. 얘 딴 애들 안 기다리고. 싱크는 딴 애들 다 기다렸다가 다 합산해서 리듀스해서 다시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뭐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데이터가 엄청 많고 모델이 작은 케이스에는, 모델이 작으면 주고받는 그레디언트의 크기가 적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네트워크 밴드위스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데, 네트워크 커지면 커질수록 이 네트워크 밴드위스에 따라서 이 주고받는 전송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GPU 계산 타임보다 네트워크 이 통신 비용이 더 높아진다. 그런 결과를 본 적도 있어요. 크립 논문이 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닌가요? 테이블 디퓨전이 클립의 인베딩을 사용을 한다고 그쵸, 알고 그쵸. 있어요. 네. 그러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리미테이션들이 적용을 하겠죠. 그리고 리미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된 얘기나 이런 것들이 네.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저희가 텍스트를 주면은 음. 이미지를 만들어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도 그런 특성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이미지 생성할 때 되게 잘 줘야지 잘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저 근데 그걸 안 읽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뭐 다른 모델이긴 하지만 나리 같은 거 써보면은 어떤 단어를 넣어주냐 안 넣어주냐 딱 하나 차이에서 엄청 바뀌기도 하거든요. 뭐 오일 페인팅이라는 거 하나 넣어주면은 진짜 유화처럼 그려주는데 그거 하나 빼면은 그냥 필사처럼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약간 어찌 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느낌 그렇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죠. 그것도. 하고 아까 PT 리스턴스 얘기하신 것도 네, 네. 생성도 여러 번 해보면은 뭔가 이 랩스라고 할까요? 거리감에 대해서 설명을 아무리 텍스트로 잘 하려고 해도 그건 잘 못 만들더라고요. 뭔가 거대한 우주 속에 뭐 작은 뭐 이런 것들을 잘 그런 것들을 인식 못해요. 근데 그런 걸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아, 이런 상대적인 거리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못 잡겠다라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자연어로 표현된 프리트레이닝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그렇다? 아니면 조금 더 그런 어떤 개념은 조금 더 앱스트랙트한 개념이라서 컴퓨터 이해하기 좀 힘들다? 모델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해도 네. 뭐 네. 아니면 이런 것들 했을 때 그게 얼마큼 뭔지가 사실 되게 상대적이잖아요. 네.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런 그리고 말로 설명했을 때 정확히 그 말이 말로 표현하는 그게 그러니까 누군가의 디스턴스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확히 그림상에서 어떤 오브젝트를 정확히 지칭하는지를 말로 솔직히 그렇잖아요. 원래 사람도 그림에 있는 거를 말로 설명하면 솔직히 잘 상상을 못하고 원래 생각보다 위치 정보를 정확히 말로 설명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왼쪽 위쪽이다. 왼쪽 위쪽에 있는 오브젝트 여러 개면 그 걔네들을 어떻게 구별지어서 얘기해야 되는지 솔직히 말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편한 경우도 있으니까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클립이 대단한 거죠. 이런 것들이 말로 그림을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고 아까 전에 그 인풋에서 이제 맥스 시퀀스 렌스를 네. 캡을 하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네. 엄청 긴 문장을 넣으면은 네. 짧은 문장 들어가겠죠?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 클립 자체를 여기서 만든 클립을 바로 쓰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겠죠. 근데 요즘에 디퓨전 모델 쓰는 거 보면 태깅 엄청 많이 달잖아요. 태깅 엄청 많이 다니까 그거는 또 완전 클립 자체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태깅을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모듈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콤마로 구분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뭔가 다른 부분들이 추가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저 논문을 안 읽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또 많이 해주신 이분께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부분